자, 이 7편은 3장의 개발론이 초점이에요. 여기에서 보통 두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올 때 4개까지도 나오는데 최근에는 개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개발법이나 주관경 증빙법에서 배운 내용이 있죠. 그 내용에서 한 문제 정도를 꼭 냅니다. 그러니까 그 공법에서 배운 지식도 좀 축적이 돼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개발이 뭐 인간에게 필요한 레저, 쇼핑, 공간 등 이렇게 양호한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활동. 그러니까 이제 작업, 레저, 일, 쇼핑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고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통틀어 그냥 개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2번 지문이 중요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세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이제 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행정 변경 방법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것, 또 조성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 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또 건축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 이런 행위를 개발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해야 한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해야 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이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도 틀리게 나왔고 또 감정법에서 시험에서도 그죠? 다음 중 요 법에 의한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지문으로 그냥 1, 2, 3, 4, 5에서 답을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이게 틀리게 많이 나옵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의 영역이 아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근데 시공은 개발업자가 직접 자기가 수행하는 게 아니죠.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수주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개발업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시공은 개발의 영역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서 이제 개발업이란 그 3문제문에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개발을 수행하니까 개발업이지 뭐, 그치? 용어 속에 답이 있어. 그 다음에 그 4번, 5번 지문에 우리 이 개발은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니까 5단계에 걸쳐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 이루어지는 분석이 지역 경제 분석이고, 이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이루어지는 분석이 시장 분석,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성 분석,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 그리고 다섯 번째 투자 분석. 이런 순으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죠. 타당성 분석이. 근데 이 중에 이제 앞에 3단계를 합쳐서 시장 분석이라 하고, 그리고 뒤에 두 단계를 합쳐서 경제성 분석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를 2단계로 나누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서가 가장 중요해. 왜냐? 요 앞 단계 분석에서 결과가 나야만 그 다음 단계 분석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 자체를 그냥 한 문제로 내기도 하고요. 또 요 각 분석 단계에서 뭘 분석하는가가 초점이죠.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은 개발업자가 개발할 대상 지역의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구 수준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의 소득 상태라든가 주민의 고용 정도라든가 또 그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 내에서 개발의 유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지역의 총량적인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죠. 이 분석이 끝나면 그 해당 지역 내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파악해 내는 것이 시장 분석이고, 시장 분석이 끝나면 이제 시장 분석에서 개발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시장에서 잘 매매되고 임대될 것인가, 매매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죠. 이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 매매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시장 분석. 요게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장 분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바로 흡수율 분석이다. 그지? 그 흡수율 분석은 과거나 지금 현재의 다른 개발업자들이 공급한 추세를 딱 파악해 보면 내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 시장에 팔려 나갈 것인가 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의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바로 분양 가능성을 파악해내는 작업이 흡수율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단계에서 이제 사업이 할 만하다는 판단이 있었죠.
요 3단계를 시장 분석인데 이 시장 분석의 핵심은 개발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과연 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사업이 과연 채택 가능한 사업인가, 이걸 판정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업이 할 만하다. 그러면 타당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을 평가하죠.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투자 분석 단계에서 투자할까 말까,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단계를 합쳐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이 경제성 분석에서 사업이 채택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죠. 그럼 경제성 분석은 수익성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야. 그지? 그게 바로 경제성 분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 각 단계에서 어떤 걸 분석하는가 초점인데 그게 지금 4번 지문은 바로 현재나 미래 상황에서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한다. 요게 시장성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 그죠? 자, 5번 지문에 지역 경제 분석이란 지역 내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 연구하는 거시적 분석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특정 부동산에 한해서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분석해야지. 이 지역의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니까 그래서 특정 부동산이 아니고 그걸 모든 부동산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앞을 그냥 수정해요.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요거는 이제 내가 공급할 부동산이 그죠?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대구 달서구 지역에 빌라를 뺏고 공급하고 돼. 그럼 그 해당 빌라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고 이 빌라가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몇 호 정도를 공급하는 게 맞겠지 이걸 파악해내는 게 시장 분석이죠. 그럼 이 5번 지문 자체를 그냥 앞을 시장 분석이 고쳐버리든지 아니면 지역 경제 분석은 모든 부동산이 거시적인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지역 경제 분석은 이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부동산을 모든 부동산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그냥 앞을 그냥 수요 공급을 분석하니까 시장 분석으로 고쳐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뒷장에 2번, 3번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장르 문제가 이제 4번 문제가 이렇게 이제 그 요즘 추세가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 문제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초점이고 아니면 또 박스에 지문 여러 개 넣어놓고 옳은 지문으로 올바르게 배열된 거 뭐 이런 문제가 요즘 특징 아닙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자꾸 난이도를 맞추는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아주 가볍게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다. 여기 봐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해내. 그건 시장 분석이죠. 그리고 이제 분양 가능성을 조사하는 게 얼마나 내가 공급하는 게 매매되고 임대될 것인가. 이걸 분석한다는 뜻이죠. 그럼 요거는 시장성 분석이 돼야 되겠죠. 기억은. 그죠? 그다음에 이연에 타당성 분석에 활용되는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요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 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투입 요소라고 하는 거죠. 요걸 이제 하나씩 변화시켜요. 그러면 실제 수익이 이제 산출 요소도 투자 후에 결과로 산출되어 나오는 산출 요소인데 이 산출 요소인 수익에 영향을 주는 투입 요소를 한 개씩 변화시킬 때 실제 수익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가 이걸 분석하는 기법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도 민감도는 활용되고 개발론에서도 그죠? 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겠죠. 개발 대상, 그다음에 개발 대상 지역의 인구 수준이나 소득 상태라든가 고용 정도, 그죠? 뭐 그다음에 투자 금액, 개발 금액이라든가 뭐 비용, 개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보면 수익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해 낼 수 있잖아요. 이런 분석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시장성 분석이고 이어는 이제 민감 분석에 대한 설명인데 요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 수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뭐 5번도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6번 가보자.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상에서 분양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 분석, 그죠? 그러니까 분양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 분양 가능성을 파악해낸다는 거지. 이게 이제 시장 분석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경제성,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사항을 파악해내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돼야지. 그 다음에 2단계로 나눌 때,
단계가 5단계로 나눌 때는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나눌 때는 시장 분석에서 뭘 하고 경제성 분석에서 뭘 하는 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요 중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선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경제성 분석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순서 자체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 선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인데, 그게 2번 질문이 이제 2단계로 나눴을 때죠. 시장 분석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다. 이거는 경제성 분석이 바로 수익성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경제성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장 분석이 바로 특정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바로 사업의 채택 가능성을 판정해내고자 하는 게 시장 분석의 핵심이지.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시장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알겠지? 바뀌었다는 거. 네? 사업의 채택 가능성을 판정하는 게 시장 분석, 수익성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요 이제 개발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활동을 마케팅이라는 거죠. 근데 마케팅은 개발의 7단계 중에 맨 마지막 단계에 있죠. 우리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은 7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그래서, 그지? 순서 익히고 있지. 아이디어 단계, 아예 부실 금융으로 건설할 생각을 마. 이렇게 해서 아예 부실 금융으로 건설 마. 이렇게 순서 외웠잖아.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부지 확보, 그리고 실행 가능성 분석, 그리고 금융 건설 마케팅 단계. 이 마케팅이 이제 건물이 완공됐을 때 완공된 걸 분양 임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는 마지막 단계 7단계에 있지만 실제 마케팅을 마무리 단계 가서 해서는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잖아. 그죠? 그래서 마케팅은 언제부터 해라? 사업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능률적이라고 했지. 그지? 그거 지금 뜻하는 지문이고요. 네 번째,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또 지역의 거시적인 경제지표인 인구나 고용 정도, 소득 상태, 성장 가능성 등을 파악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틀어 지역의 수요 요인이랍니다. 수요 요인. 이런 수요 요인을 분석해내는 작업이 바로 지역 경제 분석의 핵심이죠. 그리고 개발 사업에서 수반되는 위험은 워포드가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이 법적 위험이 공법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뜻하고, 시장 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시장 상에서 변화가 되는 위험이 시장 위험이죠. 비용 위험은 개발 기간 중에 비용이 상승해서 야기되는 위험, 이런 위험이 비용 위험인데, 이거 뒤에 가면 나오겠죠. 구분이 돼야 돼요. 이런 위험의 종류도. 자, 8번, 7, 8, 9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10번 갑시다. 부동산 개발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개발업자, 내가 안 풀어주는 것 중에 의구심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다. 그러면 풀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풀어주는 문제들만 풀어도 앞에 안 풀어진 문제는 다 연관성이 있어. 다 중복적인 지문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골라갖고 풀어주는 겁니다. 뭐 안 풀어주고 너무 안 나고 욕하지 마라. 나 안 풀어서 다 풀어주고 가요. 예습 다 하고 오시죠. 안 하고 옵니까? 예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예습할 시간이 없어서 예습 못하지? 그럼 집에 가서 뭐 공부하죠? 뭘 하죠 도대체? 공부를? 복습한다고? 복습은 안 해도 돼요. 예습이 중요하다니까. 예습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거꾸로 하는데, 그죠? 예습을 하면 실제 복습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예습을 하면은 공부 수업 시간 자체도 재밌어요. 모르는 게 없는 것들도 다 알고 있는 걸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습을 안 하고 오잖아요. 배웠던 걸 또 하는데도 이게 뭔 말이지, 언제 이거 들어봤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또 복습할 것도 늘어나지. 이 수업 중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나왔을까, 예습을 안 해가지고. 그 복습을 안 할 수도 없어. 예습이 복습보다 5배 이상 효과가 큽니다.
공부를 꼭 예습 위주로 하셔야 돼요. 3월부터는 1, 2월까지는 진도가 나간 게 없으니까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한다지만 2월까지는 3월부터는 반드시 예습 위주로 공부를 바꾸고 예습 위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럼 뭐 하는데 예습을 하니까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가고 그리고 뭐 맨날 해도 분량만 쌓여가고 그죠? 복습이나 제대로 되나? 그날 배운 것도 복습도 못하고 넘어가고 그럼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는 건데 그 독서실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냥 막 2시까지도 앉아있고 뭐 또 아침에 뭐 7시 몇 분에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만 그리 종일 앉아있으면서 도대체 뭐 하는데 하루 종일 그러면 밥만 먹고 뭐 잠만 잡니까 앉아서 공부 안 하고 희한하네. 그 하루 분량에 지금 8월 말까지는 하루 분량을 하루에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9월부터는 하루에 한 과목씩 하면 안 됩니다. 8월까지는 내가 8월까지 원래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 개론해. 화요일 날은 2주에 한 번씩 공시제법 하면 돼. 공시제법 날 공시제법만 하고 세법 던주는 세법만 하는 거야. 그럼 공시제법은 2주에 한 번 공부하는 거죠. 수요일 날은 공법하면 공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목요일 날 민법하고 금요일 날 중개사법 하는 거 시간표대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는 거고 주말에.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해가야 돼. 근데 9월부터는 하루에 한 과목씩 하면 안 돼요. 하루에 2과목씩을 해야 돼. 일주일에 2번 손에 잡혀야 된단 말이야. 한 과목이. 그러면 월요일 날 공부했던 걸 목요일 날, 월요일, 목요일 과목이 같고 화요일, 금요일 그 공부하는 과목이 같고 수요일하고 토요일 공부하는 과목이 같아야 돼. 시간법 미리 짜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개론하고 중개합니다. 요 2개를 합쳐야 분량이 비슷해.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요 화요일이 공시제법 들었지. 근데 공시법이 바로 민법 같이 엮어야 돼. 그래야 이제 이해가 쉬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공법하고 세법을 내. 요래 이제 분량이 비슷하고. 그래서 요러면 월요일도 개론하고 중개하고 목요일도 개론 중개를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2번씩 잡히잖아. 1, 2잘 다 하시는 분은 그죠? 반드시 한 주에 한 과목을 2번 정도는 봐야 돼. 2번 정도 보는데 하루는 뭐 합니까? 9월부터는 동행 모의고사죠. 자, 지금 9월 등록하라고 내가 저기 안내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꾸 수업 중에 이런 얘기 하고 나중에 내가 별도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수업 중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9, 10월 과정은 등록 안 하면 그냥 그죠? 뭐 하여튼 알아서 해요.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걸 하는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들어가도 해야지. 근데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시간표를 편성하고 그 한 주에 2번, 한 과목을 2번씩 손에 잡아야만 감각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10월 들어가죠. 일주일에 3번씩 보는 거예요. 한 과목을. 그러면 이제 과목을 내가 3과목을 하나로 편성해 주겠죠. 10월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꾸 순환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과목 여러분이 못 보잖아요. 하루에 한 과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동행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 범위에 대해서 올해 시험에 나올 거 중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40문제를 내잖아요. 그리고 40문제 낸 걸 안 풀어주면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해설을 봐도 안 풀린 게 헛하고 많아요. 근데 그걸 1교시에 모의고사를 치고 2교시부터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 모의고사 해설을 듣고 나면 책을 2번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서를 2번 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일주일에 책 한 번 읽습니까 여러분이? 못 읽습니다. 죽어도. 모의고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해설 자체가. 근데 그것도 선생님들이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올해 시험에 예상되는 것만 뭐 적극적으로 뭐 문제 뽑고 일 안 합니다. 저는 맨날 며칠 고민해 가면서 그죠? 여러 가지 뭐 감정교사 시험도 분석하고 최근 5년 동안에 나온 시험 문제도 분석해 가지고 올해 예상하는 걸 문제로 만들어 줘요. 그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40문제를 해설을 들으면 하루에 지문을 갖다가 200개씩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오지선다니까. 모의고사 4번을 치면 800개 지문을 내가 알고 시험장에 가는 거야. 60점을 못 받겠어요. 모의고사 4번 이상만 치면 시험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문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달에 핵심 100선 또 특강으로 100문제를 또 찍어주잖아. 그죠? 9, 10월 자료에 다 답이 있어요. 9월 달부터 다른 공부하지 마요. 매일 나가는 동행 모의고사를 꼭 그 주에 해결해야 됩니다. 40문제를. 그 40문제만 해결하면 책 2번 읽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수업 들은 날은 동행 모의고사 그것만 가지고 40문제를 내 것으로 소화시켜요. 그리고 2번 돌아오잖아. 그죠? 그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개론하고 중개법 동행 모의고사 문제를 해결하겠지. 요 중에 하루는 그죠? 그렇겠죠? 그리고 하루는 뭐
그 과목에 대한 뭐 기본서를 보거나 요약집을 보거나 7, 8을 우리 풀었던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자꾸 보완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구시율이 비약적으로 점수를 향상시켜주는 다리야. 이게 잘 진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구시율의 점수 향상이 안 되면 그냥 뭐 내년에 무조건 만나야지 이제. 시간도 없잖아 이제. 그죠? 정말 구시율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저 자갈론을 팔아서 와서 등록하셔야 돼. 그죠? 봐줘 좀. 우리가 200명에서 한 4층을 줄였으니까 지금은 한 200명 정도가 돼야 이제 손익부기점이 되는데요. 근데 작년에 150명, 올해 118명.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그냥 완전 죽을 지경이죠. 근데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뭐 소득도 줄고 이래가지고 수강료를 작년보다 더 낮췄어요. 진짜 작년보다 더 낮췄습니다. 작년에는 뭐 종합반이 40만 원인가 42만 원에 그렇게 받는데 지금 36만 원인데 그 2개월 수강료도 낮추고 이래가지고 좀 한 명이라도 더 등록해서 구시효를 활용하라는 뜻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죠? 저도 힘들죠. 내가 오죽하면 내 당구장 가서 공탁급에서 알바하겠습니까? 제가 저녁으로. 근데 힘들지만 이제 서로 또 상생해야지. 학원도 살아나야 되고 그죠? 여러분도 합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구시효를 잘 활용해서 점수를 좀 끌어올리고 1차가 모의고사가 3개월 평균 모의고사 점수 최근 3개월 전국 모의고사 점수가 1차가 90점이 안 나왔다. 3개월 연속. 2차 등록하지 마요. 1차 만약 그 2차까지 합격할 확률은 없어요. 1차를 떨어지는데 2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돈 여러분에게 많이 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3개월에 한 번도 3개월 동안 9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1차를 합격할 확률이 없는데 어떻게 2차까지 되겠습니까? 최소한 45점은 돼야 돼. 1차 평균이. 그래 2차까지 끌어가는 거야. 자기 자신은 합격할 자신이 있겠지.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석 달 해서도 안 되는데 앞으로 2달 남았는데 그게 점수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세요. 괜히 또 내년에 1차까지 또 등록한다고 그러지 말고 1차라도 합격하면 절반이라도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1, 2차를 다 떨어지는 거하고 1차만 합격하는 거는 완전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내년에 가보면 압니다. 시작해놓고 내년에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을 했으면. 떨어지더라도 한 개, 두 개 차이로 떨어지면 그만둘 겁니까? 그만큼 우울한 게 어디 있어? 1차를 한두 개 부족하면 1차라도 건져야지. 명심하시고 하여튼 구시효를 잘 활용해가지고 점수를 빨리 끌어올리도록 한번 해봐요. 10분에 개발 활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개발업자는 최대 가격 보전계약 체계를 통해 시장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벌써 틀렸죠.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완성하기가 곤란하다. 이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대안이 아니고 최대 가격 보전계약은 비용 위험을 줄이는 대안이죠. 그러니까 워포드는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을 법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을 했죠. 요 시장 법적 위험이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나 뭐 소유권 문제나 민원과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죠. 이 공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불허가 처분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위험이 바로 법적 위험이야. 근데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허가 처분을 안 받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잖아. 그죠? 이미 이용계획이 토지용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해서 허가를 신청한다. 그러면 공사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로 법적 위험이 최소화되는 거죠. 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어디 뒤에 나올 거야 또.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뭐야? 사업 초기에 부동산을 분양하라 이 말이야. 그지? 사업 초기에 선분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수인을 미리 확보해 버리면 매수인에게 완공 때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전부 떠넘기잖아요. 그죠? 이게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뭐 시장 분석이라든가 시장성 분석 요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위험을 또 최소화시켜가지고 시장 분석이나 시장성 분석 요런 것들이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도 해당되고 또 비용 위험 요 비용 위험이 개발 기간에 비용이 상세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죠. 이걸 줄이는 방법이 바로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죠. 그죠? 이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떠넘기잖아. 그래서 이제 개발업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대가격 보증계약은 비용이익을 감소시키는 전략입니다. 시장이익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시공사에 뜨는 게 있어. 그런데 그 계약금을 초과하는 것보다는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시공사도 이 계약을 할 때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높게 지불하고 약정을 하는 만큼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높게 지불하니까 비용으로 증가하는 거죠. 사업비가 증가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죠? 그 두 번째, 흡수율이 높고 흡수 기간이 짧을수록 개발 사업의 위험은 적다고 받는다. 그렇죠. 그 흡수율, 개발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시장에 흡수될 것인가를 판정하는 거죠. 이게 높아야 되고 흡수 기간이 짧으면 빠른 시간 내에 미분 없이 다 팔려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흡수율이 높고 흡수 기간이 짧아야 양호한 투자가 되니까 2번이 옳은 지문이고, 세 번째,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선행하는 작업이죠. 선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타당 분석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틀렸지. 요 시장 분석은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과 타당 분석이 아니고 시장 분석, 요 세 개를 합쳐서 시장 분석이 난다 이 말이야. 그지? 타당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타당 분석하고 투자 분석을 합쳐서 경제성 분석이고, 타당 분석이 아니고 시장성 분석입니다. 요 세 개를 합친 게 시장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수익성 분석을 기초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수익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뭐고? 이거야. 요거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이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고, 그러면 시장 분석이 재택 가능성을 판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지금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하고 뒤에 시장 분석을 한다는 뜻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장 분석을 먼저 한 후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을 평가한다. 그래야 돼. 수익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이 뒤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제? 반드시 단원 분석은 선시장 분석 후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개발 위험 중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으로 시장 분석을 통해 감소시킬 수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줄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고? 그게 시장 분석이나 시장 분석이. 이걸 줄일 수가 없다면 시장 분석을 할 이유 자체가 없겠지. 그죠? 당연히 감소가 가능하니까 시장 분석이나 시장성 분석도 초기에 부동산을 분양해가지고 미리 매수인을 확보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시장 위험은 제거가 가능한 거죠. 11번 문제. 이 11번이 이 19회 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 여기에 나왔던 요 5개 지문은 그죠? 상당히 빈번하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2~3개씩은 항상 매년 등장합니다. 이게 지문들 자체를 다 기억해야 돼. 안 중요한 지문 자체가 없어요. 자, 부동산 개발이란 그죠?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를 조성하고 또 건축된 건축물을 수선하고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 공작물 설치하는 거, 이런 걸 통틀어 개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되는 게 아니고 개발해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거기를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다음에 이연 지문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그 개발권을 토지용 규제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손실이 클 때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손실을 보상할 목적으로 개발권을 양도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한다 그랬죠.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실시되지 않는 제도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이지 않는 거, 시행을 안 하는 거, 요거 아직 실시되지 않아요.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있어 없어? 없어. 종합토지세가 아니고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죠. 종합부동산세는 시행하고 있어도 종합토지세는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소유할 수 없다. 이거는 헌법의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지됐죠 이미.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중과시하는 게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죠. 이것도 폐지됐죠. 두 개 다 위헌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공한지세 하는 게 있죠. 그죠? 공한지가 뭡니까?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지. 그죠? 도시 토지를 집가 상품만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시한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위헌 판결을 받은 거죠. 아, 내가 가진 내 땅을 뭐 방치하든 뭐 농사를 짓든 뭐 건물을 짓든 그건 내 맘이지. 놀리고 있다고 해서 세금 중간세금 말이 안 돼. 이런 것도 위헌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은 지금 시행을 안 해요. 시행하지 않는 정책들 알아놔야 됩니다. 한 문제로 나옵니다. 이런 게. 예, 지금 특히 개발권 양도제도는 실시를 안 하죠. 근데 실시하고 있는 게 뭐 좀 혼란스러운 게 개발권 양도제도가 아니고 토지은행제도 시행하고 있죠. 토지비축제도 말이야. 토지은행제. 그죠?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제도는 실시하고 있죠. 또 실거래가 신고제도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실시하고 있지만 개발권 양도제도는 지금 아직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문, 약방감수로 나온 지문. 자, 이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에서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흡수율 분석이 내가 지금 요 지역에서 그죠? 빌라를 100호 공급할 계획이 있어. 그러면 내가 공급하는 100호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기간에 빠르게 팔려나갈 것인가를 예측해야 되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 그걸 예측하려면 과거에 요 지역에서 다른 업자가 개발한 내역이 있겠죠. 그 추세를 파악해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요 달수구에서 빌라를 100호 공급할 때는 2개월 만에 다 팔렸어. 근데 을이 100호 공급할 때는 4개월 만에 또 다 팔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100호를 공급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추세를 파악해보면 지금 경기 동향이라든가 뭐 현재 시장상을 볼 때는 6개월이 걸려도 다 안 팔릴 것 같고 한 8개월 정도는 걸려야 다 팔릴 것 같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거.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이 안 들어가면 흡수분석이 될 수가 없어.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요 말이 들어가야 돼. 알았어요? 네,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모의고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 딴 거 찍어 바로 그냥 이쑤시개로 콱 찔러버릴 테니까 알았어. 리얼해.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법률을 의하면 용도 지역지구자 같은 공법적인 증명. 지역지구자는 공법에서 나오죠. 그리고 소유권은 민법에서 나오니까 사부적인 증명이죠. 요 리얼 지문도 공법하고 사부의 위치를 바꿔서 자주 냅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위험해. 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화는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타당성을 딱 평가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뭐 순행가가 0보다 큰 값이 나오거나 또 내부 수익이 요거보다 더 크면은 투자를 하는 경우죠. 그럼 투자자는 결정이 내려서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죠? 투자자는 결정이 내려서도 투자자가 전부 다 요 A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개발업자가. 왜 그럴까요? 개발업자마다 요구 순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분석된 사업원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모든 개발업자가 그걸 다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개발업자마다 요구 순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 리얼 지문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기억해 둬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지문은 뭐 여러 가지를 묶어서 낸 지문인데 참고로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돼. 뭐 공법에 국토계획법도 있고 주관인증명법도 있고 뭐 개발법도 나오고 막 만들어놨는데 한 문제를 쭉 읽어보시는데 거기 4번 지문 봐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행정병법으로 조성하고 또 그 위에 건축물도 건축하고 공장물도 설치하고 뭐 등인데 이렇게 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틀린 거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죠? 개발에 포함이 안 된다니까 시공은. 그래서 이게 틀려 있는 거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에서 제외됩니다. 그냥 토지 조성하고 건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 행위까지는 전부 개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개발업의 육성 및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는 요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넘겨서 13번도 그 앞에 우리 풀었던 11번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 아까 뭐 흡수율 분석이라는 이거는 다 했고요. 기억하고 이제 기억 지문이 요거죠. 시장 분석하고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이 수요를 파악하는 거. 시장 분석은 매매 및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죠. 니은 지문 나왔죠. 타당 분석 결과가 동일해도 이게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디귿의 또 흡수율 분석은 과거나 현재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끝나면 안 되고
미래의 수요를 예측한다. 요 지문이 포함되어 흡수 분석이 된다 그랬다. 요 무조건 이 디귿 지문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한단 말이 들어가야 돼. 흡수 분석은. 그다음에 리얼은 그 법률적 위험이 공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건데 토지용 규제는 국토개법 공포에서 나온 거죠. 토지용 규제가 공포적인 측면이고 소유권이 민법 사부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소유권 문제가 사부적인 측면이죠. 공사부의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험 지문 한 개 보자.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 분석이 있고 실행 가능성 분석이 있단 말이야. 요거 봐봐. 요거. 우리 오포도는 부동산 개발은 7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그랬죠. 근데 7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타당 분석이니까 타당 분석이 이게 두 번에 걸쳐 이루어져. 예비적 타당 분석하고 실행 가능성 분석. 근데 요걸 구분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예비적 타당 분석은 개발 사업에 소요될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검토한다.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검토해야 예비적 타당 분석이 되고, 요 실행 가능성 분석은 개발에 소요될 수입하고 비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야 실행 가능성 분석이 된다. 요 구체적 세부적이냐 계략적이냐. 요 단어를 가지고 두 개 구분하는 거다. 요 포인트를 아셔야 돼. 미음 지문은. 그 다음에 15번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쓸모로 틀린 거. 1, 2번 지문은 어려운 게 없고, 3번에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아까 요 개발의 위험 중 법적 위험, 이 법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뭐야?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임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최대 가격 보전계약을 체결하는 거. 시장임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사업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라. 선문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4번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런 시장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개발 대상 땅을 샀더니 그럼 이거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와 같은 토지용 계획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한 겁니다. 이거는 공포지적 측면에서 요거죠. 공포지적 측면에서 지금 얘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공사업적으로 야기가 돼서 불허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이죠.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시장임이 아니고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죠.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분석 자체를 안 한 거니까. 그래서 4번은 틀려 있고. 그다음에 5번에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또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라든가, 그 다음에 미분양이라든가, 요 시장임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기간 중 이자율이 상승한다거나, 또 공실이 장기화된다거나, 미분양이 생긴다거나, 또 수요가 감소해서 미분양이 생기고, 분양가가 하락한다든가, 임대료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이런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 만약에 행정 인허가, 요거는 요 위험 중에 어디에 포함되겠어? 행정 인허가 지연 위험. 이거죠, 이거는. 이건 행정 관계에서, 그죠? 공사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인허가 지연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례를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심화라든가 공사 기간의 장기화로 야기되는 위험. 이건 무슨 위험? 이거란 말이야. 비용이야.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개발 기간이 장기화된다. 역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증가해서 야기되는 위험이 비용위험이란 말이야. 벌써 한 개 벌써 틀렸잖아. 이 시장위험이 아니고 시장위험은 시장 상황 자체가 변해가지고 이자율이 상승한다거나 또 수요가 감소해버린다거나 또는 미분양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또 미분양이 생기면 또 분양가를 인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분양가가 하락한다든가 그리고 또 임대료가 또 하락한다. 수익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공실이 증가하는 거, 공실률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상황 자체에서 이야기되는 시장의 변화로 이야기되는 위험이라 이런 위험을 이제 통틀어 시장이 이렇게 표현한대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구분해 내는 게 그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 이거는
토지용 계획에 대한 분석 자체를 소홀히한 거니까 공포지침에서 이야기가 된 거죠. 바로 법적 위험을 소홀히한 겁니다. 넘겨가지고 17번, 18번 이런 것도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이런 것도 30배에도 출제가 되고 25회, 29회, 30배 이렇게 세 번 나왔는데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죠? 조합 입장에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근데 그 17번에 보면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 수익에 타격을 주는 거죠. 이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는 건 이건 조합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이익이지. 우리가 재건축을 하잖아요. 재건축을 하면 그 기존에 있던 소유자에게 일단 주택을 먼저 주죠. 먼저 소유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일반 분양하는 게 분양가가 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보다는 분양가가 싸죠. 일반 분양이 비싸죠. 그죠? 조합원에게 평당 1,000만 원 같으면 일반 분양하는 건 평당 1,200인데도 왜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려고 해? 시중에서 민간 건설업자가 분양하는 것보다는 20% 이상 가격이 싸다 이 말이에요. 재건축할 때는 일반 분양분이 분양가가 아무리 높아도. 근데 그 조합원에게 주는 것보다 일반 분양하는 분양가가 높아져야 조합에서 수익이 커지는 건 아니야. 그지? 이거는 긍정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은 부담금이 인상되는 거는 조합원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조합 가입에. 그럼 이건 부정적 영향이 오겠죠. 용적률을 할증시킨 거는 용적률을 준주보다 더 준 거니까 재건축을 할 때 15층 지을 걸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조합에 아주 큰 긍정이에요. 이 용적률 이거 몇 프로 더 받으려고 지금 그죠? 뭐 서울의 강남의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강남구청하고 쌓았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용적률 이거 100% 50%더 받아내려고 건물을 30층 짓느냐 35층 짓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조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서울 지역 같은 데는 그죠? 건물을 한 2개층 3개층만 더 올려도 세대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죠? 굉장히 크죠. 이런 거는 용적률이. 이거는 아주 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주비 대출금리가 하락해도 이건 좋은 영향을 주겠죠. 원래 조합원들이 재건축 기간 중에 주택이 없으니까 이주 대책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죠? 금리가 하락하면 집구하기가 쉬우니까 이거는 유리한 거고. 공사 기간의 연장은 비용 증가를 가져와서 불리한 경우가 되겠고, 기부 체납이 증가하는 거. 이게 이제 뭐야? 국가에 기증할 면적이 증가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하면 기존 아파트를 싹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 지어야 되지. 그죠? 그때 이제 도로도 더 늘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도 확충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면적들이 기부채납 면적이죠. 근데 전체 대상 면적의 10%를 20%로 더 늘려라. 그러면 일반 분양할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그죠? 기부채납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17, 18 이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20번부터가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회 간접으로 확충하는 방식인데 BTO, BOT, BTL, BLT, BOO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죠. 앞에 B는 이제 민간이 시설을 뭐 한다. 준공하는 거죠. 빌더. 그지? 그런 다음 준공과 동시에 트랜스퍼니까 소유권을 넘겨줘. 소유권을 정부에 기속시켜 준다 이 말이야. 소유권을 넘겨버려요. 그 후에 민간 시행자가 그 시설을 오퍼레이터니까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을 해서 투자 비용을 해소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대구에는 뭐 기업 자 대구에 지금 우방건설이라고 있다. 우방건설이 대구시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지어줄 수도 있겠죠. 2천억을 들었어요. 그럼 2천억 회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우방건설이 대구하고 포항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를 하나 낼 수도 있어요. 그죠? 민자고속도로를 낼 수 있지. 그럼 3천억을 들여서 대구하고 포항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를 확충했어. 그럼 3천억을 회수해야 되겠죠. 근데 고속도로 만들었다고 그걸 우방건설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도로 준공과 동시에 고속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대구시에 넘겨준단 말이야.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죠?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통행료를 징수해서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3천억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이게 BTO고, 이 BOT는 민간이 준공해 가지고 그 시설을 뭐 한다. 일정 기간 운영을 해. 운영을 해서 투자료 다 징수해서 투자비를 다 회수해. 3천억을. 그런 다음 이제 투자비 회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트랜스퍼가 뒤로 가 있으니까. 그지?
BTL은 민간인 시설을 준공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뭐 트랜스퍼가 넘겨줘 소유권을 그죠? 정부에 넘겨주고 일정 기간 그 시설을 대구시에 임대한다고 가정한단 말이야. 그럼 대구시는 그걸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우방건설이 대구시에 시립도서관을 2천억 들여서 한 게 지었잖아요. 그럼 2천억 해줘야 되겠지. 그럼 지어가지고 바로 대구시에 소유권부터 넘겨줘. 도서관에 대한 소유권은 그 대구시에 주고 일정 기간 동안 대구시에 10년 동안 임대한다고 가정하고요. 대구시는 10년간 도서관을 임차해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하면서 1년에 200억씩 임대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비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부터 넘기는 게 아니고 리스니까 그지? 먼저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대구시가 임대를 해. 아니 저 시행자가 대구시에게. 그럼 대구시는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그죠? 임대료를 20년간 10년간 지불하겠죠. 그리고 투자비 회수가 다 끝났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고. 이거는 준공해 가지고 일정 기간 뭐 오운 오퍼레이터 민간에게 소유권도 주고 운영권도 줘가지고 민간이 그 시설을 일정 기간 소유하면서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런데 차이점 O가 들어가 있어요. O가 그 민간이 시설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용하는 이용자가 유로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로로. 그러니까 이용자로부터 유로로 이용하니까 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 자, 민자 고속도로, 민자 지하철, 민자 지하철, 민자 뭐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민자 지하철 이런 거,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 이용객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 지가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L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말이에요. 무료로. 학교 건물, 기숙사, 그다음에 군인 아파트, 군대 막사라든가 시립 도서관 이런 거는 이용자가 공짜로 이용을 하잖아요. 무료로 이용하니까 비용을 징수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에게서는 지가 운영을 통해서는 비용을 징수를 못 하니까 정부에 임대한다고 가정을 하고 임대료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투자비용을 해소해 가는 겁니다. 차이점 알겠지? 자, 22번 한번 보시죠. 22번. 22번은 니은부터 봐. 니은에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 준공 빌드 B 나왔어. 그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 기속되었다.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서 기속. 그러면 트랜스퍼 T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시행자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했다. 그럼 시행자가 운영을 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니까 오퍼레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BTO가 나와야 되겠죠.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터 BT 오퍼레이터 BTO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기억도 보면은 지금 니은에 있었던 지문이 두 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봐라.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 빌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기속시켰다. 기속 트랜스퍼 T 나왔지. 그리고 일정 기간 관리 시설 관리 운영권을 시행자에게 인정했다. 인정하되 요까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BTO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뒤에 그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 등의 정한 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가 임차하여 사용한다. 임차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했다. 요 말이 나오잖아요. 임차하여 사용한다 또는 임대한다. 요 말이 들어가면 리스로 바뀌는 거야. O가. 그래서 요거는 BTL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지금 운영권을 인정한다고 민간에게 운영권까지 줬죠. 그 BTO인데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지만 그걸 국가에 임대한다고 가정하고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준단 말이야. 그럼 임차하여 사용한다. 요 말에 들어가면 오퍼레이터로 끝나서는 안 되고 O가 L로 바뀌어야 돼. BTL로. 알았죠? 아이씨, 이게 BTO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민간이 직접 운영만 하면은 오퍼레이터로 끝나야 돼. 근데 운영권은 줬지만 정부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임대료를 주잖아요. 임차한다 요 말이 들어가면 BTO가 아니고 이게 L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BTL로. 요 차이점을 알아라고. 니은하고 기계 차이점을. 네. 그럼 자 23번도 봐봐라. 23번도. 거기 박스에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기속시켰다. 준공 B. 공공에 기속시켰다. 기속 T. 트랜스퍼.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진다. 거기서 끝나면 뭐라? BTO라. 근데 운영권을 가지지만 공공이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그랬지. 그럼 임차하여 사용한다. 임차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BTO가 아니고 뭐?
BTL로 바뀐다 이 말이야. 임차하여 이 말이 들어가면 O가 L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에? 무슨 뜻인지 알았나요? 그게 지금 봐라. 왜 이게 L로 바뀌어야 돼? 학교라든가 기숙사, 시립 도서관, 군인 아파트 다 공짜로 이용하는 거야. 이용자가 돈 내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립 도서관 이런 거나 우리 학교 가면서 뭐 그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돈 내고 학교 건물 이용합니까? 들어갈 때 등교할 때 돈 내고 등교하더나. 그러니까 이 공짜로 이용하니까 이거는 임대를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대구시에 임대한다고 가정하죠. 그럼 대구시는 그걸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임대를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임차하여 사용한다 요 말에 들어가면 L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얼? 24번은 3번 질문 봐요.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소유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가 아니고 형식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데 형식이? 형식은 차이가 없어. 형식은 똑같아. 형식은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죠. 그죠? 형식은 왜 똑같으냐? 둘 다 그죠? 토지를 딱 넘겨주면 개발업자나 신탁회사가 전주로 개발을 대행해줘요. 그죠?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부 토지소유가 다 되돌아준단 말이야. 두 개 다. 그리고 둘 다 스스로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형식은 동일한데 차이점이 세 개가 있죠.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 말이야. 소유권을 보유.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등기가 토지 소유가 돼 있죠. 그럼 사업 주체가 누구?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금도 누가 조달?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야. 토지 소유자가. 근데 토지 신탁은 형식적이긴 해도 소유권을 신탁에서 이전한다. 요 민간개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거는 요 신탁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등기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사업주체가 신탁 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등기된 소유자 이름이 사업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금도 누가 조달? 신탁 회사가 조달한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죠. 차이점은 이거 형식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야. 왜? 사업을 전적으로 의뢰해요. 그럼 개발기관에 전적으로 개발을 대행해줘요. 그리고 이익도 전부 토지소유에게 다 되돌려 준다니까. 그리고 둘 다 뭐 수수료 받아가는 거죠. 법의 직인 수수료만 딱 받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야.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다만 차이점은 뭐요? 신탁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고 사업주체가 신탁회사가 된다는 점. 그죠? 그리고 또 사업수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 이런 점이 차이점이죠. 그죠? 정반대로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3번은 그래서 틀렸고 요 민간개발 방식은 요 두 가지의 차이점만 숙지할 정도가 되면은 한 개 맞춰요. 자, 25번 봅니다. 25번에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영 개발 방식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실패를 보전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죠. 정부가 이제 그 시장에 참여하는 공영 개발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죠. 이렇게 외부 효과를 해결하고 시장 실패를 수정할 목적 이런 목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죠. 토지를 계획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뭐. 그 다음에 2번에 등가 교환 동등한 가격 순으로 건축 면적을 교환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해요. 그럼 그 위에 개발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건물을 짓죠.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가격하고 개발업체가 부담한 건축비 그 비율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 비율에 기초해서 건축 면적을 서로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지분을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지분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지분 공유 방식이 등가 교환 방식이죠. 그죠? 2번 지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의 사업수탁 방식은 사업 전만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죠. 그렇습니다. 왜? 등기를 토지 소유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가 됩니다. 거기까지 맞네. 근데 뒤에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거는 이거는 등가 교환 방식이란 말이야. 등가 교환 방식이 지분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토지 신탁이나 사업 수탁 방식은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요. 수수료.
스스로 받아가는 거지 무슨 지분을 공유해. 그지? 그래서 3번은 틀렸다는 걸 알겠고요. 4번, 5번 지금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4번 신탁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형식적인 해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되고 또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 중복적인 문제들인데 이건 뭐 풀어줄 것도 없다. 자, 이번 주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이거 내놨겠죠. 민간결 방식은 당연히 다 들어오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외에도 그죠? 근데 여기서 요 두 가지의 특징을 구분하는 데서 90% 이상 우리 시험에 답을 요구하니까 뭐가 있어서 항상 여기서만 답 내. 그러니까 토지 신탁은 누가 자금 조달하노?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다. 또 그런 소리 해라 또. 아니 그냥 사업수다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끝까지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 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내가 얘기해 줬다. 토요일 날 딱 진짜 막 그냥 생선 꽂는 대를 갈아와야 되겠다. 이쑤시개가 아니고 사정시계나 막 찔러야지. 28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한 개 더 풀어보자. 29번 한 개 더 보자. 29번. 아이고. 민간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력개발인 경우 자력개발을 자체개발 사업 또는 뭐 단순 개발 방식 뭐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력개발이 뭡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자기가 자금 조달해서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모든 이익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 그거죠. 그럼 자력개발은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 토지 소유자. 자금 조달과 이익 기속의 주체. 역시 토지 소유자. 아니 자력개발인데 지가 지 돈 내가지고 개발하는 게 자력개발인데 그죠? 지가 돈 내가지고 이익은 건설업자에게 갖다 준다. 이건 참 이런 토지 소유자 있으면 좀 데려다 주세요. 내가 다 개발해주게.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하고 그리고 이익의 기속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 사업의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가 되는 게 자력개발, 자체개발 사업이죠. 두 번째,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건설회사 간 스스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어 이런 문제는. 스스로 문제가 생기는 거 뭐? 두 개. 스스로 받는 게 딱 두 개죠. 탁자 들어간 거. 사업 수탁, 토지 신탁. 요 탁자 들어가는 거 두 개만 수수를 받는 거니까 수수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등가 교환 방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지분 분배 문제죠. 지분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지분 분배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나 수수로 문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 사업의 완성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의 완성이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요 시장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사업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서 선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위험은 사업이 진척도가 없을 때는 위험이 높겠죠.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사업이 완공률이 100%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초기가 위험이 높으니까 요 위험은 초기가 높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해. 그래서 위험이 높은 요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하라 이 말입니다. 초기에. 그죠? 그럼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해버리면 요때부터 위험은 완성할 때까지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는 게 있잖아. 개발업자가. 그래서 개발업자는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는 거니까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요 초기에는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완성이 100%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점차 줄잖아요. 이 위험이 감소하는 거지. 후기로 갈수록. 다만 이제 위험은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나 사업의 가치는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겠죠.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죠. 그래서 사업은 초기에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매도를 해서 매수인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떠나면서도 자기가 분양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개발업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낮은 가격으로도 파는 거고. 그래서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하면은 개발업자는 시장 위험을 줄이죠.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초기는 위험이 높고 완성이 가까워지면 위험이 점차 줄겠죠. 그리고 네 번째, 분양금 지급방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사업을 전적으로 사업은 전적으로 개발업자가 대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익은
시행은 건설회사 개발업자가 한다고. 근데 이익은 토지소유에 전부 다 되돌려줘.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야? 사업 수탁 방식이죠. 사업 수탁. 그리고 또 뭐 토지 신탁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탁 회사가 사업을 전적으로 대행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익은 토지소유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은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에서 지급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건설회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에서 소유자가 배분해서 지급한단 말이야. 공사 비용을. 그러니까 이익을 배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 될 수가 없고 사업 수탁 방식이나 뭐 토지 신탁이 돼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다 가니까. 그러면 5번에 토지 개발 신탁의 경우 자금 조달 및 사업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신탁 회사가 된다. 자, 개발은 토지 신탁은 그죠?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 회사가. 그리고 사업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신탁 회사 명의로 등기가 되니까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이익만 되돌려 받고 스스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30분 재작년에가 바로 이 사업 수탁하고 토지 신탁을 가지고 한 문제를 냈고 작년 문제는 31번 문제가 이게 참 아주 쉬운 문제인데 한 70% 정도 틀린 문제죠. 아주 쉬워요. 이 문제가. 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루지 등을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에게 분배한다. 그러면 이제 자,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시행자가 개발을 했어. 그리고 개발해가지고 보루지나 채비지가 뭐야? 그게 이제 그 땅을 팔아서 사업 비용에 충당하는 거죠. 그 토지를 제외한 걸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배분해서 되돌려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돌리한테 당기니까 환지 방식이 되겠죠. 수용 방식이나 매수 방식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개발을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토지 원래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그랬으니까 환지 방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수용 방식은 될 수가 없고 그죠? 근데 이게 재개발이냐 신개발이냐 이 말이야. 어디에 해당돼? 왜 신개발인데?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그랬잖아. 거기에 농지 같으면 전혀 개발이 안 된 미개발 토지죠. 그걸 택지로 개발했으니까 개발 대상인 도시로 도시화 시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농지를 농촌 지역을 도시적으로 처음으로 변모시킨 거니까 신개발이 되는 거지. 여기 핵심이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이게 초점이라. 근데 이게 이제 재개발 아니고 신개발이 아니고 재개발 방식이 되려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요런 용어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지 도시를 이미 개발을 했단 말이야. 개발된 도시가 기능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그죠? 옛날에 2차선으로 처음에 개발할 때 옛날에는 2차선 도로도 넓었죠. 실제나. 그죠? 근데 지금은 차선이 2차선이 되다 보니까 옆에 도로변에 차 한 대 주차해 놓으면 차 끌고 지나가고 급이 나서 지나가지도 못해.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로를 3차선이나 4차선으로 확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도로변에 그죠? 여기에 막 건물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는데 이 건물들이 장사도 안 되고 막 낙후돼 있어. 쫙 밀어버리고 여기에 새로운 건물 쫙 짓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런 개발이 뭡니까? 재개발이잖아. 개발된 땅을 다시 밀고 개발한 게 재개발 아니냐. 그러니까 재개발은 다시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되어 있는 걸, 이거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농촌 지역이 도시로 새로 변모되는 건 처음 개발을 하니까 신개발이 되는 거고, 그죠? 재개발은,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고?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그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에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뒷장에 33번은 택지 개발의 방법 및 종류에 관한 이번 시간은 이제 쉬는 거 없어. 그냥 끝까지 하고 집에 가. 다 하고. 이 마케팅까지 다 해야 되는데 다 하겠나 지금. 큰일 났다. 쉬는 시간 없어요. 참아. 배고파요. 어차피 2시까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쉰다고 뭐 배 안 고프나 어디. 정수기 물 먹고 와. 자, 그 33번은 5번 지문을 먼저 봐. 5번 지문.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의 이익이 모든 토지소유에게 기속되고 사업 시행이 신속한 반면에
개발 사업의 위험 역시 토지 소재가 부담한다. 아,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 사업이 토지 소재가 자력으로 자기 토지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2번 질문 올라가 봐.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어 자금 조달과 시공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이건 자체 개발 사업이 될 수가 없지. 토지 소유자가 지가 사업을 하면서, 그죠? 자금도 지가 조달하고 시공도 지가 다 하고 이익도 지가 다 가져가. 그럼 이게 자체 개발 사업이 지주 공동 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주 공동 사업이 뭡니까? 지주 공동 사업이 지주 공동사업 그랬으니까 또 지주가, 그죠?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런 소리 하면 조져요. 토지 소유자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누구?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지주 공동사업이죠. 토지 소유자고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주 공동사업이고, 여기에 지주 공동사업의 대표적인 게 사업 수탁 방식,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 또 그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에서 지급하는 공사비, 대물 변제행도 있고, 요게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랑 똑같은 거랑, 그 다음에 분양 수익금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행이라는 게 있죠. 또 뭐 여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신디케이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투자자 모집행도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봐라, 요 등가 교환 방식은 자금을 누가 조달해?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사업 수당 방식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모든 걸 다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이익도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 그지? 이걸 지주 공동 사업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당연히 2번 질문은 자금 조달이라든가 시공의 모든 과정, 뭐 이런 걸 사업 주체도 토지 소유가 되는 거는 자체 개발 사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번하고 6번부터 이제 35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광잉 정비부에서 정비 사업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그죠? 정비 사업에 세 가지가 있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요거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냥 우리 개론 시험에.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고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관경을 개선하면 주관경 개선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 가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극히도 들어가도 안 되고, 이런 지역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라. 그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불량한 공동주택입니다. 노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관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게 재건축. 그러니까 이 재건축은 뭐만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구분하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35번은 재개발 사업이 되겠네, 그죠? 열악하고 밀집하고 나서니까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36번은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하고 나서니까 그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겠죠. 원래 이거는 요 주관경 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27일자는 답이 주관경 관리 사업이어서 이게 주관경 관리 사업이 주관경 개선 사업에 통합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비 사업이. 그런데 지금은 세 가지로만 이렇게 통합되어 있으니까 저 세 가지 포인트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37번부터가 이제 경제 기반 이론인데, 이 37번 문제 경제 기반 분석은 경제 기반 성수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경제 기반 분석인데, 이게 이론으로 뭐 서술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요 15회 때 나온 문제거든요. 그 37번은. 근데 15회 때 요 문제를 서술로 처음 딱 한번 내고 영영 안 나와, 서술형 문제는. 왜냐하면 15회 때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그죠? 여기 이 시스템이 받아들인 문제거든. 근데 자, 이제
어떤 지역, 예를 들면 대구에서 특화된 산업이 어떤 겁니까? 섬유산업이죠. 그럼 섬유산업에서 이 지역 전체에 섬유산업의 인구가 몇 명 고용됐는가? 거기 자 3번 질문 봐. 경제 기반 성수에 기반 산업이 아니고 비기반이 아니고 기반 산업 인구 증가분을 곱하면요. 그 지역 전체 고용 인구 증가분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 대구라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 전체에 고용 인구가 몇 명 증가했는가? 고용 인구 증가분 요걸 계산할 때는 그죠? 거기 경제 기반 성수가 있어. 경제 기반 성수. 여기에다가 이제 기반 산업 인구입니다. 기반 산업 고용자. 요 고용자 수 요걸 곱해주면 이제 전체 지역 전체 고용 인구 증가분을 계산할 수 있어요. 비기반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3번 질문 틀렸는데 요 경제 기반 성수라는 게 그죠? 이겁니다. 자, 경제 기반 성수는 1에서 비기반 산업 비기반 산업 비율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이 분모해 가고 요거 분의 1이 경제 기반 성수라. 그럼 자, 거기에 2번 질문 봐봐. 2번.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성수가 커진다, 작아진다? 모르겠지. 커집니다. 당연히 봐봐라. 요 경제 기반 성수가 이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커지느냐? 이게 커지려면 요 분모가 작아지면 요 값이 커지게 되죠. 분모가 작아지는데 요 비기반 산업 비율이 요 비기반 산업 요 비율이 커진다. 요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지면 전체 분모가 커져져 그죠. 1에서 비기반 산업 비율을 뺀 게 분모잖아요. 그럼 요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지면 분모 1에서 요 비율을 뺀 거니까 분모는 작아지잖아. 이 전체 분모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분모가 1에서 비기반 산업 비율을 뺀 게 분모라고. 그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지면 분모가 적어지죠. 이 분모의 값이 작아야 성수가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진다? 그럼 분모가 적어져서 이 경제 기반 성수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지금 이런 지문이. 이 지문 어려워. 근데 출제자도 이걸 혼돈해가지고 그죠? 이 빙식 같은 게 이런 지문을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성수가 작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맞는 지문으로 답을 낸 거야. 맞다고 생각하고 틀린 지문인데 그래가지고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 1에서 비기반 산업 비율을 뺀 게 분모거든. 그럼 요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지면 분모가 작아집니다. 분모의 값이 작아질수록 값이 커져야 되니까 성수가 커지게 되죠. 당연히 그죠? 이해되나 이거?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은 틀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제 기반 성수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뭐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전체 고용 인구 변화 부위라든가 인구 증가 이런 변화를 예측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기반 이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입지 계수를 계산한 것밖에 안 나와. 무조건 요 입지 계수 계산 문제만 3년에 한 문제 나와. 3년에. 근데 올해 나올 확률 없어요. 입지 계수 계산은 왜 없어?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30대 나왔으니까 올해 32회니까 아직까지는 나올 확률은 좀 적다고 보는데 한 개 정도는 그 30회 문제가 38번 문제제.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 같을 때 A 지역의 X 산업과 B 지역의 Y 산업의 입지 계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입지 계수 LQ를 계산할 때는 분모가 뭐야? 전국이죠. 전국 고용 비율이고 분자가 지역 고용 비율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A 지역에서는 무슨 산업? X 산업. 그다음에 B 지역에서는 Y 산업의 입지 계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럼 먼저 이제 A 지역의 X 산업부터 보자. 요 분모의 전국 비율. 그다음에 분자는 X 산업에 대한 A 지역 비율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국을 봐라. 전국은 전국은 전체 400명 중에 X 산업에 몇 명 종사하고 있노? 240명이 종사하고 있죠. 400명 중에 X 산업에 240이고 Y 산업에 160명이 종사하네. 도포를 보니까. 그럼 여기 전국 비율 400명 중에 240명. 요 전국 이게 이제 분모에 가겠죠. 그럼 A 지역 분자를 봐. 분자를 보면 A 지역은 전체 고용자 200명 중 X 산업에 100명이 종사하고 있죠. 그럼 여기 200명 중에 100명. 요게 이제 분자에 가야 되죠.
그럼 이거는 40분의 24니까 이거는 4, 6, 24. 이거는 0.6이죠. 60%. 전국은 60%가 지금 X산업에 종사해. 근데 지역은 2분의 1이니까 50%가 종사하고 있죠. 그럼 이건 50 나누기 60이지. 50 나누기 60하면 얼마고? 0.832가 여기 나올 거야. 그다음에 B 지역은 이제 Y 산업인데 전국을 먼저 보면은 Y 산업에 전국은 400명 중에 몇 명이 160명이 Y 산업에 종사해. 400명 중에 160명이 Y 산업에 종사하는데 지역 B 지역을 보면은 B 지역에서는 Y 산업에 200명 중에 60명이 Y 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200 중에 60. 200 중에서 60명. 200 중에 60명. 그럼 여기 이제 분자에 가야 되겠죠. 그럼 분모는 40분의 16, 4분의 1이제 이거는 0.4가 되겠죠. 아니 10분의 6, 10분의 6 맞네. 0.40% 그죠? 4, 16이니까 0.4. 이거는 2, 3은 6이니까 0.3이네. 30 나누기 40이니까 이거는 0.7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0.83, B는 0.75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제 입지 개수를 계산한 거는 이런 형태로 나오거나 또는 뭐 39분도 똑같은 문제라 각 도시의 산업별 공유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입니다. Y가 아니고 X산업의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골라라. 1을 초과하는 거. 그러면 자 먼저 지금 전국 비율을 한번 봐. 전국은 전체 6,250명 중에 X산업에 몇 명이 3,350명 정도 돼. 그러면 요 전국 비율이 6,250명 중에 몇 명? 3,350명. 요게 이제 전국 비율이죠. 그럼 이제 A, B, C, D 도시를 여기 분자에 여기 대입하면 되죠. 근데 요 1을 초과하려면 요게 그죠? 1을 초과하려면 분모보다는 분자가 커야 1을 초과해야 되죠. 값이. 이게 분모의 값보다 분자의 값이 커야 돼. 그러면 1을 초과해야 되겠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골라라. 그럼 분모의 값이 얼마야? 3,350 나누기 6,250 해봐. 이게 얼마야? 0.536이가 0.536이 나오는데 분자의 값이 0.536보다 크면은 1을 초과해야 되고 0.536보다 적으면 1 이하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분자 값만 0.536보다 큰 거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근데 A 도시 봐. A 도시는 X산업이니까 1000 중에 400이니까 0.4죠. 그럼 이건 1 미만이 나오겠죠. 1 이하입니다. A 도시 될 수 없어. B 도시는 2000분의 1200이죠. X산업이 정산하는 게, 그지? 그럼 1200 나누기 2000이니까 0.6이니까 이거는 1초가죠. 0.536보다 크면 돼. 분자가. 그다음에 C 도시는 분자가 650 나누기 1150, 1150분의 650이니까 이거는 0.565니까 분모보다 역시 크네요. 분모가 0.536이었잖아. 근데 분자는 0.565가 나오거든. 그죠? 650 나누기 1150 하면.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1초가 했지. 그 다음에 D는 1100 나누기 2100이라. 2100분의 1100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0.52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0.536보다 적죠? 그래서 분자가 0.536보다 큰 거는 B, C밖에 없죠. 1을 초과할 수 있는 거는. 요런 거 이제 요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제 전국 비율은 일단 6,250명에 3,350명이 X산업에 종사하니까 전국은 0.536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보다 분자의 값이 더 크면은 값이 1을 초과하게 되죠. 근데 분자를 볼 때 그냥 요 도표를 보면서 그죠? 1보다 분모보다 큰가 적은가를 확인하는 거야. 1000분의 400 A 도시는. 그럼 0.4고 B는 2000분의 1200이니까 0.6. 이 바로 계산기를 탁 때려가면서 바로 하면 되겠죠. 그지? 1보다 큰 거, 0.536보다만 분자가 크면은 1초가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형을 그렇게 풀고. 야, 이 마케팅을 다 해야 되는데, 왜 이러나? 이거 큰일 났네. 이 문제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 쓰고. 이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다음 주에 감전평가론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다음 주에 다 안 끝나면 없잖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 그죠? 8, 9월에.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이거 감전평가론도 풀어보니까 짜증이 나서만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숨이 가빠 죽겠던데, 문제 풀려니까. 어쩌나 이 시간은 됐고. 안 풀어, 그냥. 마케팅부터는 다음 주 하는 거야. 할 수 없어. 다음 주는 근데 일단 진도가 다 끝나야 되니까 일단 끝까지 예습을 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한 20분 정도 수업을 대하고 진도가 끝날까 하면 다음 주에 물론 다 끝내야죠, 진도를. 근데 만약에 못 끝낸다. 1시간 정도 수업을 더해야 진도가 끝날 처지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9, 10월 과정은 9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9월 1일하고 2일하고 3일이 있어. 9월 과정이 지금. 근데 요거는 이제 8월 과정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목요일이고 금요일인데, 요게 수요일이고 수요일, 목요일. 이 공법하고 민법이죠. 요 중개사법 9월 3일, 그죠? 근데 9월 1, 2일은 여름 방학 때문에 7조밖에 안 나와가지고 요 9월 1일, 2일을 써야 8조가 됩니다. 7, 8월 과정이. 근데 요 9월 3일은 요거까지 쓰면 뭐 9주 나와, 9주 지금. 이걸 안 써도 지금, 그죠? 휴가 빼고도 8주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휴강을 하거든요. 9월 3일 날. 요때 이제 할 게 없잖아, 휴강이니까. 만약에 이제 개론 진도가 안 끝나면 요 날 이제 책 들고 오셔야 돼. 알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다음 주에 아마 끝날 겁니다. 다음 주에 조금만 한 15분, 20분만 더 하면 끝나고 오늘 좀 더 했으면 좋겠네, 그죠? 내가 피곤하다. 다음 주에 끝이니까 어차피 끝까지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진도 끝내기로 하고 다음 주는 일단 끝까지 예습을 다 해갖고 오셔야 되겠어요. 이제 한 70일도 안 남았죠. 이제 68일, 그죠? 자꾸 제 날짜는 자꾸 가고 참 조급해지고 할 텐데 뭐 어쩌겠나, 할 수 있나, 그죠? 그래도 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도 나올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길 당부를 드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 기온이 자꾸 바뀌고 할 때는 감기 같은 게 들기가 쉬운데 지금免疫이 떨어져서 감기 한번 걸리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몸 관리도 잘 해가면서, 그죠? 감기 안 들게 몸에 맞춰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